착착 돌리니까 우리 사군단 사령부 정문부터 경비서대가 군무서든 정문부터 쫙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가 땅굴이지? 지하갱도지? 어머, 사군단 놈들 변절자들 많이 왔구나. 근데 이미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사받을 때. 제가 말했던 사군단에 대해서는 60~70%는 다 알고 계셨어요. 역시 정보력이. 아, 이거 가지고 김정은이가 왜 까불었지?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세상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상 보고서 시간, 저는 MC 이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여군 생활을 했고 제대한 이후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북한이 탈주민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소연님이 북한에서 이미 고위 간부셨잖아요. 근데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와야겠다 결심을 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북한에서 군생활 할 때도 대한민국이 바로 눈앞에 보였음에도 탈북이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 이미 탈북을 한다라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놈이 반역자들 봤나? 왜 나라를 떠나지? 그랬습니다. 네. 좀 안 좋은 친구들이 다 북한을 떠나가는가 보다. 제가 제대하고 10년간 군생활하고 딱 와보니까 모든 북한 주민들이 시장이라는 데 나가서 장사를 해야만이 먹고 살아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군대에서 나라를 지켰던 우리가 나가서 갑자기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장사 미천도 거의 없는데 잘 못하니까 가서 또 잃어버리고 또 이걸 하다가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러고 살다가 자식이 이게 굶어서 저 애를 내가 이러다 죽이겠다 싶은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 정도였나요? 진짜 말 그대로 애가 영양실조 와서 조금 그러한 상태들이 보이고 하니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게 탈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위 간부셨으면 월급이 그래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드는데 아니었나 봐요.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제도가 있어서 내가 일한 것만큼 월급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제대하고 오니까 당원이라고 너 탄광에 가. 당이 부른 제 일선에 서야지. 싫습니다 못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탄광에 가니까 저한테 월급을 2천 얼마를 줬어요. 2,000원이요? 예. 북한 돈 2,000원이면 한국에 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그 2.19 참사가 와서 자기가 북한에서 받았던 월급이 3천 얼마가 한국 돈 400원이라고 딱 계산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럼 제 2,000원은 200원 안 될 것 같아요. 200원? 예. 그럼 그 200원 정도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정도. 계란 한 알이 1,000원 했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로 만든 국수 1kg가 1,000 얼마씩, 그리고 옥수수 같은 걸 살려면 2,000 얼마씩, 신쌀이 5,000원 하고 정말 한 끼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월급으로. 근데 그것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대학 교수지만은 3,800원 월급 받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군대 갔다 오니까 참 많이 마르셨고 겨우겨우 걸어 다니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출근은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또 혁명아 보내니까. 네. 근데 저녁에 올 때면 아버지가 풀을 뜯어 오십니다. 길에서. 막 길에서 아몬풀 뜯어다가 집에 있는 닭 한 팀 이겨서 어쩌다 3, 4일에 한번 계란 하나 남으면 그거 팔아서 옥수수 사 먹고. 이런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학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삶이 열악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간부지만은 고지식하면 못 사는 데고, 단간부인데 정말 착취할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살고,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마당에 나가 앉아있으면요, 그 장마당 안에 경찰이 있어요. 감시하는 경찰. 지나가다가 야 이거 나 좀 먹을게 쑥 가져가 버리고, 이거 나 좀 쓸게 가져가 버리고, 저거 하나 팔아서 우리 장사 밑돈 다 날아가고. 와 진짜. 근데 지금 생각, 근데 그때는 예 그랬습니다. 단길이 들면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저를 굉장히 미워할 거고 그 자리를 뺏어낼 거고 어떻게든 저를 구루장이라도 며칠이라도 쳐넣었다 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무섭다라는 걸 안 거죠. 사회 양극화라는 게 딱 벌어지죠.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네요. 네. 그렇게 제대 후에 너무 힘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배고픔도 있었겠지만 가정에서의 또 힘듦도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여자가 나이 먹어서 결혼을 못하면 문제 있는 여자로 사회에 시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빈곤하고 가난하더라도 뭔가 결혼 같은 건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했는데, 결혼했던 남자도 사실은 군에서 간부하다가 제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남자는 어떤 간부직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대학에다 넣어줬는데 사회에 대한 화풀이를 다 집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가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뭔 돈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군복 입고 학교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좀 자기가 쪽팔린다. 그럼 집에 와서 매를 들고 집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자기가 하루 기분이 나빴고 오늘 힘들었는데 술을 먹어야 되겠다. 또 돈이 없다. 그럼 가서 외상으로 술을 갖다 주고 이걸 또 제대로 안 하면 또 매를 맞고 사실은 기절을 참 많이 했어요. 매를 맞고. 근데 그 정도로 네, 폭력을 심하게 하셨네요. 네. 그래서 어느 날에 이게 옷이 다 찢겨지고 해서 부모 집은 절대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찾아갈 사람이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딱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또 다시 부모가 걱정하니까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또 나와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장마당 시장이라는 곳에서 때렸는데 기절해서 내가 일어를 못 났나 봐요. 이 사람이 제 여동생을 데리러 간 거죠. 죽은 것 같다. 근데 제가 눈 떠보니까 나 살아있고 저 소나기에서 내가 벗어나면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기에서 도망치고 보니까 두만강이라는 중국이 앞에 보니 그 강 앞에 내가 와서 서 있더라고요. 내가 이 땅을 탈출해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따오니까 뭐 군대 갔다 오고 당번이고 내가 그냥 죽게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탈북이라는 걸 결심하게 됐죠.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하셨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 내에서 혹시 그런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나요? 북한의 남자들이 짝태하고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야 된다.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의 가부장적인 이러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실제 권력층에 여자가 없듯이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여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돌봐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남자들은 그 사회에 대한 화풀이 모든 것들을 폭력이나 이런 걸 다 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뭐 싸움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안 싸우는 집이 없었어요. 그럼 뭐 신고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나? 신고하면 그냥 경찰이 와서 아이 왜 싸웠어? 근데 경찰도 싸우고 사니까요. 대한민국처럼 뭐 법치국가라서 가정폭력은 가해는 굉장히 나쁜 거다. 이러한 것도 없고요. 피해자한테 약자한테 네. 해줄 수 있는 법 같은 것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를 맞다가 그날 도망쳐서 브로커 집에 제가 한 달 숨어 있었습니다. 창고에 숨어서 한 달을 있으면서 어떻게 탈북할 거냐. 네. 왜냐하면 두만강 건너는데 국경警備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 다음 건너갔을 때 누가 어떻게 마주올지 모르고 그리고 그때 사회 소문이 뭐냐면 중국에 가게 되면 막 그 안 좋은 소문들 많았어요. 뭐 피만 뽑아내고 버린다. 장기 척출한다. 막 이런 소문까지 많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두려운데 가장 이상한 거는 이 브로커라는 사람은 저한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가라. 그래서 같이 손잡고 강을 건넜는데 중국에서 마중 나온 브로커가 북한 브로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제 몸값이었어요. 이게 뭔가 나를 건네다 주면 얘가 돈 받아가는구나 하고 이 중국 브로커 있는 집에 가니까 아유 거기에 북한 여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그 안에서 가격이 매겨지고 팔려가는 애들. 그래서 거기에서 청진에서 온 그 친구가 그때 20몇 살이었는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아직도 합니다. 유춤이라고. 그 친구하고 우리 저 브로커 신분증을 훔치자. 그래서 경찰에 가서 신분증 신고하고 경찰한테 부탁해보자. 근데 다음 날에 유춤이가 사실 배신했어요. 브로커한테. 얘기를 한 건가요? 네. 브로커한테 얘기해가지고 브로커가 다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새벽 한 5시 반인가 남정네들 한 4명 데리고 와서 저를 테이블로 묶어서 승용차 침칸에 저를 꾸겨 넣어서 한참 달리고 와 보니까 두만강이 앞에 있었어요. 네. 북한 보이는데 국경경비대 군인들 뛰어오고 저를 두만강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테이블로 묶여 있는데 또 내려가니까 북한 군인들이 와서 저를 건져가지고 갔는데 그럼 제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쌍한 사람이라고 좀 뭔가 그래줄 줄 알았는데 너 임무 받고 왔냐고. 왜 저 사람들이 시퍼런 대낮에 너를 강에다 버리느냐. 너 무슨 간첩 임무 받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뭐 침투할 목적으로 왔느냐. 와 그런 조사를 받고 매를 맞고 과정을 겪다가 제일 치욕스러운 거는 군대까지 갔다 온 내가 이걸 잡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군대에서 고위 간부까지 하셨던 그쵸. 분인데 잡혀간 것도 군대였나요? 처음에 잡힌 데는 군인이었죠. 군부대. 근데 여기서는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로 넘깁니다. 그래서 사회로 딱 넘어갔는데 와 진짜 놀랐던 것이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는 군중들 모여놓고 애를 채워놓고 비판하고 막 묶어가잖아요. 군중 재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저희를 딱 세워놓고 재판하는데 진짜 막 이거는 좀 막말로 말하면 쪽팔린 거고 이 껍데기가 하나하나씩 막 밝아지는 느낌. 탈북했다 온 애들을 앞에다 한 줄 세웁니다. 근데 그것도 어디서 하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모교에서 왜냐 학교 운동장에 사람 제일 많이 모이니까 딱
인민반별로 조직별로 앉혀놓고 경찰에서 방송차까지 대동하고 해서 나와서 먼저 죄를 나열합니다. 죄인 이소연, 당원이었던 2년은 국가가 그런 혜택을, 당원이라는 혜택을 줬음에도 나라를 배신하고 탈북을 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이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라. 그러죠. 그러면 준비된 사람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그러니까 정말 돌을 안 던질 뿐이지 비판하는 거예요. 네. 야, 근데 그때 제가 키가 큰 걸 후회했습니다. 다 키가 작아서 머리 숙이면 다 제 밑으로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창피하다고 저도 머리를 숙였는데 너무 잘 보이니까. 저만 안 숙인 것 같고 저만 와서 머리를 맞고 와, 내가 그때 그래.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컸을까? 저 친구들 나도 한 50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딴 애들은 굉장히 재력이 굉장히 자책하는 애고 나는 뻣뻣한 애인 거예요. 네. 근데 머리를 와서 뒷머리를 한 3번 맞으니까 네. 갑자기 이게 악이 올라더만. 그래, 내가 뭐 죽으면 죽었지 뭐 하고 머리를 딱 들었습니다. 딱 들고 그러고 나 비판하는 아줌마를 딱 봤어요. 딱 보니까 준비했던 아줌마가 나랑 눈 마주치니까 입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하니까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새벽 6시에 모아놨으니까 네. 빨리 해라, 우리 가서 밥 해야 된다, 나 회사 나가야 된다, 청마당 가야 된다. 그분들도 본인의 의지로 온 게 아니라 모은 거네요. 그렇죠. 강압적으로 모임시키긴 했을까? 저를 비판해야 되는데 갑자기 말하는 아줌마가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네. 얼마나 깨고소한지. 그리고 한 줄로 묶여가지고 들어가서 노동단련형 6개월, 구류장 조사까지 해서 거의 한 1년 8개월,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감옥이라는 데서 보냈죠. 그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셨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단련형을 받고 갔는데 딱 들어가면서 와, 단련대는 콩밥 주는구나. 왜냐면 북한은 교화소 가면 영양실조 와서 죽지 말라고 두부 만드는 콩으로 밥을 해줘요. 근데 단련대는 까만 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단련대는 콩밥 해주는구나 하고 들어갔죠. 줄 서서 착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노란 밥에 콩밥인 줄 알았는데 얘들이 윙 날아가요. 원래요? 팔이. 야, 내가 있잖아요. 죄인이 한 70명 됐는데 밥을 70개를 쫙 놨는데 다 콩밥이었거든요. 분명히. 까만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 사람이 움직임이 오니까 갑자기 이 콩밥이 윙 날아가서 보니까 팔이에요. 먹어야 되잖아, 배고프니까. 그래도 그거 더 먹고 싶더만. 그러고 나와서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그 파리가 어디 있는 파리인가 했더니 화장실에 옛날 푸세식 화장실. 네. 여기 갔던 파리가 콩밥이 됐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그렇게 먹고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북한에 맞들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로 된 거. 앞뒤로 들고 막 들고 다니면서 돌, 모래 날라서 다리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으니까 이미 영양실조 온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니까 이걸 들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떨어지면서 이게 가죽이 정말 다 뺏겨져가지고 피가 쫙 흐르는데 그때 제가 반장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딱 삽 들고 있어요. 누가 천천히 걷는다. 개미알 처먹었나 하고 삽장으로 때려요. 그 때리는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손 딱 보여주고 저거 이제 못 들겠다. 그러니까 삽 주면서 다른 일 해라. 그래서 이게 몰탈 이기는 거 했습니다. 세멘트, 모래, 이거 물 부어서 하는 거. 근데 갑자기 제가 군대 때 이걸 많이 해봤으니까 이 단련대 죄인들 지휘자가 돼 있더만.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서. 10년을 하셨으니까 지휘도 하셨고. 어제 들어온 이 죄인이 지금 지휘하고 있으니까 반장이 오라 하더만요. 너 뭐 하다고 온 놈이야? 그래서 군대 갔다 왔다. 그랬더니 당원이야? 그래서 예. 그래서 여자 반장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 안에서 2차 탈북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어떤 학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잡혔으니까 우리 다음에 이쪽으로 가자. 또 다음은 이쪽으로 간다. 근데 거기에서 중국의 그 청도라는 곳에서 일하다가 오신 언니가 있는데 자기는 꼭 갈 거라고 다시. 그리고요, 중국에서 살던 이야기, 그 다음에 한국에 먼저 간 가족들 이야기 있잖아요. 이걸 하나씩 해줍니다. 야, 우리 엄마 한국 갔는데 그릇 가시는데 야, 1,500달러 벌대. 우리 한국 가서 그릇 가시자. 설거지입니다. 그릇까지. 그 감옥 안에서는 상상의 나래만 쌓는 거예요. 네. 한국 가면 한 1년만 벌면 부자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막 먹을거리의 상상, 돈 버는 상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돼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견디자 우리. 우리 다음에는 너랑 나랑 간다. 이런 탈북 동지가 만들어지죠. 두 번째는 사실은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죽자. 사실 군대 때도 그랬고 북한에서 살면서 죽음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정생활 하면서도 이러다 죽으면 말지. 단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탈북할 때 두 번째는 저는 그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난 또 가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말 사실 안 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없어졌으니까 아, 쟤 정말 어디로 갔나? 이랬을 건데 두 번째는 아버지 제가 두 번째는 꼭 성공해보고 싶다. 그냥 응원만 해주셔라. 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가족들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 사진 찍었습니다. 그날에 수중에 조금 있던 돈으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식당에서 그리고 제가 가니까 막지는 마셔라. 근데 실제 아버지 어머니가 대문 밖으로 안 나오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탈북을 하면 그 가족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이게 케이스마다 시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자매가 탈북했음에도 부모님이 고향에서 그냥 계십니다. 근데 대신 지기에서 다 해임되셨죠. 뭐 그냥 그런 상태고 가끔 시범 케이스로 이 탈북한 사람들을 상간 오지로 추방을 보내거나 네. 자, 너희 탈북자 생기면 가족 보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군요. 네, 그것만 안 걸리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요즘처럼 갑자기 막 지뢰 매설하고 전기철도 막 느리고 이럴 때는 모든 브로커가 다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정말 힘들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1억을 줘도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요즘 탈북하시는 분들은 그 가슴 안에 약 하나를 들고 나와야 된다고. 걸리면 돌아가서 처벌받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그냥. 근데 저희 때부터 그랬습니다. 면도 날을 가지고 면도날이요? 예, 그게 굳는 거예요 그냥. 아, 예, 그 자리에서 예. 다 그때부터 들고 나오셨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죽기 아니면 살긴 거예요. 수용소 가서 내가 영원히 못 나올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네. 정말 고통이라는 말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 탈북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탈북 과정도 굉장히 힘들지만 아드님과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아픔이셨을 것 같거든요. 아들을 놓고 나올 때에는 내가 금방 그 자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고 사실 제가 아들에 대한 그 영화를 세상에 내놨거든요. 네.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근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처음부터 왜 탈북할 때 아들을 안 데리고 왔느냐. 근데 우리가 탈북하는 길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장담을 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내가 죽자고 독약을 가지고 나오는데 탈북하다 잡혔다고 내 자식 입에다 독약 넣어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엄마. 못하죠. 내가 가서 성공해서 정착하면 이 아들은 그냥 무조건 빨리 데려간다. 그런 생각으로 아들한테는 며칠만 있으면 온다.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6살이었는데 엄마 어디 가냐? 자기 다 한대요. 어디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엄마 청진 가지? 그냥 다른 지역 이름. 엄마 청진 가지? 그래서 청진 갔다 올 거라고 뭐 그랬죠. 사실 그게 한 15년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로 이제 아드님의 근황이나 뭐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래도 저희가 브로커들이라는 사람들이 늘 있어서 참 브로커들 통해서 늘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다가 애가 학교 졸업하고 이제는 강을 건너도 괜찮겠다 싶을 때 시작을 했죠. 2019년도에 연초부터 이렇게 브로커들 통해서 하다가 브로커가 돈을 좀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네 아들만 무사히 데려다 줄게. 그렇게 하자. 해서 시작을 했고 해서 중국까지 들어왔는데 돈을 받은 브로커를 중국 브로커가 시샘을 한 거예요. 이 중국 브로커가 애가 한국으로 오는 길을 떠나는 날에 이놈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길에서 중국 경찰이 이미 매복하고 있어서 잡혀서 북송됐죠. 더 보이브에 구주가 됐고 과정에서 고문을 좀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돈으로 걔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의 이 환경에는. 그럼에도 잘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줬고 지금은 그냥 살아있다는 소식만 듣고 영화를 찍어놓고 사실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저는 엄마니까요. 네. 아들한테 득이 될까 이것이 독이 될까를 참 많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하고 우리 건 빼자 해피엔딩만 놓고 싹 뺐었습니다. 뺐다가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세계가 주목하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주인공이 되면 북한 당국이 얘를 못 죽인다. 수용소에 갔으니까 또 나빠질 게 없지 않느냐. 이왕이면 여기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 하나 안 하고 이름 그대로 내보냈고요. 지난해 2월 달에 아카데미 그 후보작에 올라서 시상식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반응을 해줬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나요? 보이브에서 와서 애가 살아있다. 형을 6년 받고 갔는데 이제 일반으로 넘어올 거다. 살아있다. 안에서 생활 잘했다. 장군님 배려받아서 대사령도 받았다. 사면.
그래서 일반으로 형이 줄어들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또 세상에 알려달라라는 의미가 좀 있는 그거예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자식은요 심장에 묻습니다. 제가 탈북하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브로커의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부모는요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추억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고 이 땅에 있었으면 좀 더 치료를 받고 좀 더 오래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게 부모고요. 자식은 아들은 살아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살아있기보다 못한 수용소에 가서 있다 보니까 게다가 이 엄이라는 사람은 북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 환경에서 살잖아요. 춥다고 내가 패딩 입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고 덥다고 우리는 에어컨 선풍기를 켤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서 엄이라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 자식은 심장 속에서 불쑥불쑥 나와요. 어떤 이야기를 가장 해주고 싶으세요? 꼭 죽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꼭 죽지 말라고. 왜냐하면 북한만 살아본 아들이 그보다 더 천국 같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룰 수 있는 좋은 것도 있다. 그러한 기회라는 것도 있다. 가끔은 실패할 수 있는 것도 노력해 볼 수 있는 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죠. 그리고 그냥 꼭 사람만 있으면 꼭 만나지 않을까. 그럼 이제 탈북 성공한 이후에 국정원의 행동에 좀 놀라셨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탈북민들이 다 놀라는 게 사실 저도 탈북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첫 코스가 국정원입니다. 안기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소문이 뭐냐면 안기부 남산 지하실 가봐라. 사람이 오장육부가 바뀌어져 나온다 하더만요. 네. 야 여기 그 안기부를 이제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국정원 직원이 마중 나와서 그때부터 굉장히 경직되고 쫄았잖아요. 네. 나는 군대 갔다 온 얘기도 안 할 거고 아무것도 안 할 거고 그냥 예만 한다. 이렇게 하고 딱 만났는데 일단 잘생겼더만요. 근데 이 잘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북한의 경찰, 북한의 검사들하고 저도 재판 받아보고 다 해봤잖아요. 북한에서. 이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야 이년아, 야 이간나야 다 이게 보통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씨 이동하시겠습니다. 옮깁니다. 네. 갑니다. 딱 들어가니까 너무 친절하니까 다 부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조사를 받는데 초코파이를 줘요. 이 조사받는 동안에 그때는 간식 풍년입니다. 과자 초코파이 막 갖다 주면서 선물 공세하는데 야 말하자. 군대 갔다 온 것부터. 그러고 딱 앉아있는데 이분이 몇 살부터 어떻게 했는지 다 얘기해. 너네부터 이거 지하경도는 어디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림 그려드립니까? 황해남도 해주시 수영산 밑에 있는데요. 네. 거기 찾아보면 철문이 딱 있습니다. 그거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쪽으로 와라. 저 딱 가니까 어머 무슨 그때는 구글 위성지도라는 걸 몰랐으니까요. 착착착착 돌리니까 우리 사군단 사령부 정문부터 경비서대가 군무서든 정문부터 쫙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가 땅굴이지 지하경도지? 어머 사군단 놈들 변절자들 많이 왔구나. 이미 알고 있었던 거군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뭐 제가 다녔던 학교 선생님 이름 다 알고 근데 이미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사받을 때. 이미 정보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불쑥불쑥 나오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했던 사군단에 대해서는 60~70%는 다 알고 계셨어요. 역시 정보력이 국정원이.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김정은이가 왜 까불었지?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세상에 바퀴 달린 가방을 캐리어. 예, 3단짜리인가 그걸 하나씩 탁탁 주더만요. 근데 그 안에 하나씩 옷을 주는데 생필품이랑 옷 이런 게 담겨 있는 건가요? 사이즈 몇이야? 사이즈 있는 거 처음 알았잖아. 있는 대로 입었었는데. 사이즈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분이 딱 보더니 스몰. 그래서 스몰이란 이름이구나 나는. 그래서 옷 생필품 다 주고요. 뭐 치약, 칫솔 다 주고요. 선물도 그런 선물이 없죠. 그래서 야 여기는 안기부 아니다. 저는 이런 방송은 북한 주민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안기부를 무서워 안 하고 탈북할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많이 무서워하는군요. 굉장히 악명 높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늘 안기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잘못 알려진 사실이네요. 그럼요. 근데 굉장히 친절하시고 예의 있게 다 대해주시고 그리고 밥 먹으러 이렇게 딱 갔는데 돈가스라는 거 처음 봤잖아. 야
고기도 이게 우리가 이만한 고기 덩어리를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기름까지 튀겼다고 생각하니까 북한 군대에서 김정은이가 군인들 영양실조 온다고 식용유 한 숟가락씩 놔주라 했거든요. 야, 근데 여기는 돈가스 주더만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딱 하나 온 거 하니까 야, 살벌해지더만요. 교육받아야 되고. 군대 규율처럼 사감 선생님 있고. 그 하나원 딱 나올 때 되니까 그때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제 임대 아파트를 집을 배정받고 가는데 이불을 줍니다. 너희가 나가서 오늘 밤 뭐 덮고 자냐. 와, 내가 거기에서 이 세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불을 가지고 딱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동주민센터에서 그 귀한 라면을 북한의 뇌물이라고 하는 라면을 딱 쌓아놓고 우리를 맞이하는데 그러고 딱 나오니까 야, 임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고 놀랐잖아. 내가 누르면 그냥 누르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24시간 전기 안 가고 그 다음에 난방이 그렇게 잘 된다라는 그 버튼 하나로 누르면 다 된다는 거. 야, 그 교육받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집을 얼마나 쓰고 살게 하고 뺏어갈까. 네, 행복했죠. 네, 이렇게 탈북민 이소연 씨의 파란만장하고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한 좀 탈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세상연구소 채널에 처음 나와서 또 우리 여기 구독자분들하고 저희 북한의 이야기, 또 군대 이야기, 또 세상에 제가 알리고 싶었던 우리 아들의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께서도 우리 세상연구소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상연구소는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